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KDS 2010이 어떻게 이제 개발됐고, 그리고 제가 그 질환으로는 치매의 적응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오전에 사실 김상욱 상무님하고 되게 발표들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내용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약물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리고 좀 더 그 효능에 대한 기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알츠하이머의 그 인트로덕션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을 시작한 것은 사실 이창준 박사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이창준 박사님은 이 그 근리아에서 가바에 대한 연구들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뭐 2010년도에 사이언스에 이 근리아에서 가바가 토닉 가바가 생성된다라는 거를 필두로 해서 가바 관련된 되게 좋은 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4년도에 이 치매 환자에서 가바가 상당히 과생성이 되고, 이 과생성된 가바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 전에 한 2013년도서부터 그러면 이 가바 과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해보자 해서 공동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치매 치료제로서 이 반응성 교세포에서 가바 과생성을 어떻게 억제할까 기존에서 보니까 이 치매 환자에서 마오비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돼 있고, 그러면 이런 마오비를 이제 약물성이 좋은 CNS에 이 그 페이버러블한 약물을 개발해서 잘 선택적으로 막아보자 해서 이제 이러한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그 저희가 한 3, 4년 전서부터는 그렇다면 이 토닉 가바 과생성에 의해서 생기는 다른 질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 쪽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해서 오늘 나머지 3개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관련 분야입니다. 뭐 치매는 이제 많이들 뉴스에서도 많이 봐서 이제는 전 국민이 잘 알 거예요. 되게 심각한 질환이고요. 고령화가 되면서 2030년에는 약 500만 명 정도가 환자, 그리고 또 옆에서 같이 보호해야 되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국가에서 꼭 거의 40조 정도의 이제 치료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2024년도에 되면 암, 뇌졸중, 심장 질환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치매의 보호나 치료나 뭐 이런 거에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치매하고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어떻게 하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매 환자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법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저희 나라도 2008년도서부터 치매 종합 관리 대책을 쭉 세우고 있다가 현 정부에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제 환자나 환자 보호 그 가족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진단, 치료, 케어를 위한 이제 솔루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이게 계속 이제 뭐 악화되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좀 기억력이 좀 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경도 인지 장애 이제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7년 정도 되고, 이때 보통 MCI라고 하는데 요 경도 인지 장애 다음에 경도 치매, 중증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계속 시비어해지다가 종국에는 이제 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예측을 하고 약물로서 좀 이걸 딜레이만 시키면 치매 치료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나 뭐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이 조기 예측과 약물 치료를 같이 되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치매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요. 치매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치매라고 하면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이런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혈관성, 뭐 뇌졸중이 오거나 뭐 다양한 파킨슨병에 의해서도 인지 기능이 안 좋아져서 그런 다른 유형들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치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하고 디멘시아하고의 차이는, 사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그 원인을 모르고요. 일리버서블하게 다시 뭐 완전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디멘시아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원인은 기본적으로 알고,
이런 원인을 제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보통 펫이나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게 되면 이 환자의 브레인에서 두 가지의 증상을 확인을 하면 이제 당신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아밀로이드 플락입니다. 그래서 A베타가 서로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이게 플락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제 정상적인 환자에서는 없는데 이 치매 환자에서는 이렇게 셀 밖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락이 형성이 되고 얘네들에 의해서 뭐 셀 데스도 일어나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발견되고 또 이 셀 안에 인트라셀룰러 안에 뉴로피브릴러리 탱글 타우라고 하죠. 요즘 많이 더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 말고 많이들 개발하고 있는 타우가 발견이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서부터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그렇다면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원인이라고 하면 이 원인을 타겟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스트래티지가 있겠죠.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안 생기게 하거나 두 번째는 생긴 걸 없애거나. 그래서 처음에 되게 오래전서부터 얘를 안 생기게 하는 약물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나 이제 많은 기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APP라는 이제 펩타이드 멤브레인에 있다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알파 시크리테이지가 요 부분을 자르고요. 감마 시크리테이지가 요 부분을 잘라서 요 A베타 펩타이드가 나오면 얘는 보통 솔루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쉽게 클리어런스가 되는데 이 치매 환자에서는 이 베타 시크리테이지가 되게 발현이 많이 되고 이 베타 시크리테이지에서 이 다른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잘리고 다시 감마 시크리테이지에서 여기가 잘리면 그때 생성되는 A베타가 한 40개에서 42개 길이가 돼요. 아미노액시드가.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되게 어그리게이션이 되게 되면 이게 아밀로이드 플락을 형성하게 되고 이 아밀로이드 플락에 의해서 뭐 셀이 죽고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생긴다고 이제 예전부터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그렇다면 이 베이스1의 저해제를 찾자라고 해서 이제 베이스1의 저해제를 많이들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전에도 많이 실패를 했지만 최근에도 되게 뭐 기대를 모았던 치료제들이 작년 2017년도 작년 9월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같이 동반을 하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이 뭐 되게 좋아지지 않는 유효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이스 1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은 이제 많이들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A베타 플락을 클리어런스를 하자라는 치료제가 가장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이 A베타 플락을 없애자라고 했는데 뭐 가장 선두로 갔었던 솔라네주막은 2016년도에 실패를 했고요. 사실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2017년도까지 미국 제약회사의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뭐 넘버 원이라고 했었던 이 아두카누마비 사실 작년에 실패했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사실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이 사람들이 다시 뭐 분석을 해보니까 고용량군에서는 인지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임상을 하겠다고 뭐 그 와중에 희소식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 실패를 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로슈에서 이 항체 치료제를 했던 것도 똑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말쯤에 대부분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밀로이드 플락이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고 얘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되면 그냥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 개발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에 있는 약물 중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겟으로 한 약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임상에 있는 약물이 한 132종이 되고요. 임상 3상이 한 28종 정도 있어요. 근데 임상 3상에 2017년도에 보면 2017년도만 해도 안티 아밀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겟으로 하는 게 50% 이상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현재 2019년도에는 약 32%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타우나 뭐 뉴로 프로텍션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임상 3상에 올라와서 종은 28개 똑같이 임상 3상에 있는데 많이들 이제 타겟이 무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렇게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은 승인된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개 정도 나와 있는데 얘들은 되게 오래전서부터 사용된 약물이고요.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그 뭐 원인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이니비션해서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주면서 순간적인 집중력을 높여주는 뭐 그런 약들이에요. 아니면 NMDA 리셉터를 완전히 막아서 좀 증상을 약간 뭐 증상을 호전시키는 정도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그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많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좀 근원적으로 원인을 좀 제거하고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베타밀로이드 플락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다른 근원적인 원인을 좀 타겟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창준 박사님과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창준 박사님께서 사실 이제 이 글리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고 아마 다음 세션에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 많이 사람들이 신경세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창준 박사님 랩에서 이제 이 신경세포보다는 이 에스트로사이트, 글리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는 글리아의 어떤 이제 펑션과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글리아가 하는 역할, 그리고 글리아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거에 기반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사이트, 글리아가 이 에스트로사이트하고 AD는 많이들 좀 연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성 환자를 보면 이 에스트로사이트가 보통 사람들의 에스트로사이트랑 다르게 이렇게 리액티브해져 있고요. 빵빵하게 돼 있고, 이렇게 리액티브해져 있는 에스트로사이트에서 가바라는 토닉 가바를 막 과생성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과생성된 가바가 나와서 신경세포를 억제하면서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러한 기전을 이창준 박사님 내에서 네이처 메디슨에 냈고요. 요게 이제 기전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마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공간적인 기억을 하면서 우리 집을 찾아갈 때 뭐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뭐 이 발화, 신경세포의 발화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파이크 프로빌리티가 막 나는데, 이 치매 환자는 이런 그 신경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되면서 기억을 잃게 되는데, 기억을 정확히 잘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이제 2014년도에 밝힌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A베타 플락에 의해서 뭐 일반적인 환자예요. 일반적인 환자는 보통 이렇게 되면 신경 발화가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신경세포끼리 이제 신호 전달이 잘 되면 뭐 인지 기능도 좋고 여러 가지 괜찮은데, 이 알츠하이머성 환자에서는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츠하이머성 환자에서는 이렇게 가바가 과생성이 되고, 이렇게 가바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바가 요 신경세포 엑스트라셀룰러의 가바 리셉터를 뭐 이게 바인딩을 해서 저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마오비 이니비터를 쳐주면 다시 이 가바가 과생성이 억제되면서 다시 신경세포의 발화 능력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이제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연구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알츠하이머성 환자에서 이 가바를 만드는 마오비가 엄청나게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다라는 거는 이창준 박사님 랩에서도 검증을 했지만, 사실 에보텍이라는 회사에서도 AD 환자에서 마오비가 엄청나게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류은 교수님 키스트에서 이제 현재 같이 연구하시는 류은 교수님이 이제 공급해 주신 보스턴에서 그 AD 환자의 뇌 조직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에스트로사이트가 리액티브해질 때 많이 늘어나는 Gfab이 AD 환자에서 상당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코릴레이션이 있게 마오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D 환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에스트로사이트가 리액티브해지고 마오비가 많이 발현되면서 가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환자에서 실질적으로 가바를 스테이닝 해보면 이렇게 가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정상 환자고요. 알츠하이머성 환자인데 에스트로사이트가 엄청나게 리액티브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마오비가 많이 익스프레션 돼 있고, 이 마오비에 의해서 가바가 과생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생성된 가바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창준 박사님 랩뿐만이 아니고 그 같은 해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낸 다른 중국 그룹에서도 같은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치매 모델에서 이 가바가 많이 과생성된다는 걸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오비를 이니비션을 하면 이게 그 가바 과생성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돌아올 것인가 궁금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마오비 이니비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셀레질린이라고 파킨슨병에 쓰이는 마오비 이니비터인데 이 셀레질린을 처리했을 때 보신 것처럼 리액티브 에스트로사이트의 리액티비티가 좀 떨어지고 가바의 과생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바가 과생성돼서 아까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릴리즈가 돼서 신경세포를 저해를 하게 되는데 릴리즈가 덜 되는지 이렇게 패치 클램프로 봤을 때 보통 치매 마우스에서는 가바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바가 과생성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셀레질린을 친 마우스에서는 가바가 이렇게 릴리즈가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이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마오비 이니비터를 치면은 다시 이런 신경세포의 발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존 약물 가지고 왜 그 개발을 안 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사실 이 마오비 이니비터 가지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 임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후반대하고 2000년 초반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임상 결과는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약물을 먹였을 때 임상 환자에서는 인지 기능이 되게 좋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쇼텀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졌는데 롱텀으로 계속 약물을 먹이면 이 효능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임상에서 이게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되게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보면은 이 기존 약물인 셀레질린을 쳤을 때 아까 발화 능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는데 일주일간 먹였을 때는 회복이 됐는데요. 이거를 2주, 4주 동안 먹이면 다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김상욱 상무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럼 기존의 약물의 이런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 계속 롱텀으로 트리트먼트해도 이 발화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개발하는 건 저희가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했어요. 먼저 기존 약물이 갖고 있는 마오A와의 선택성이 되게 적어서 이 선택성을 최대화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기존 약물은 비가역적 저해제입니다. 한번 약물이 이렇게 엔자임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엔자임은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역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가역적 약물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마오비 이니비터들이 마오비만 저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건드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에도 저해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CNS의 리셉터들을 건드린다고 알려져서 저희는 딱 마오비만 이제 작용을 하고 다른 거에 대한 오프타겟 셀렉티비티를 갖는 약물을 개발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성,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물들이 대사가 되는데 대사가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안전성 두 가지를 충족하는 약물을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사실 저희가 UNC에서 포닥을 할 때 뇌전증 약물을 개발을 했고 그 약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전 연구를 하면서 이 약물의 이런 유도체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펑셔널라이즈드 아미노 액시드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해롤드 콘이라는 분이 펑셔널라이즈드 아미노 액시드를 가지고 약물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스캐폴드를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 스캐폴드가 약물성들이 좋더라고요. 물에도 되게 잘 녹고 이걸 같이 이렇게 분리하고 핸들링을 해보면 이 구조의 참 화합물이 상당히 물성이 참 좋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닥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펑셔널라이즈드 아미노 액시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R1, R2, R3 그룹을 다르게 해서 저희가 이제 KDS 1000 시리즈인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었고요. 이제 2013년도에 이창준 박사님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 라이브러리를 스크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좋은 게 나왔고요. 그 약물을 가지고 계속 유도체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2000 시리즈에서 10번째, 2010년도에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2000 시리즈에서 10번째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이라는 약물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효와 약물성들을 검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도체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면 같은 스캐폴드여도 활성이 되게 떨어지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한 KDS 2010은 여러 가지 구조들 중에서 가장 이제 활성이 좋은 약물이고요. 저희가 이 마오비에 어떻게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지 모델링을 통해서 여기에 그 액티브 사이트에 KDS 2010이 이런 식으로 바인딩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포턴시는 기존의 약물보다 상당히 우수하고요. 기존의 10에서 10몇 나노몰라보다 한 7.6 나노몰라고요. 가장 이제 고무적인 거는 셀렉티비티입니다. 마오 A의 셀렉티비티가 10,000배 정도 이상 되고, 그리고 이런 기존 약물들은 아까 비가역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역적, 그래서 가역성을 갖고 있는지는 이런 리버서빌리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합을 넣고 몇 번 씻어주면 화합물이 가역적이면 이제 사라지니까 액티비티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기존 약물은 비가역적이어서 엔자임을 퍼머넌트하게 막는데 저희 약물은 가역적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약물성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한 인비트로 ADME 톡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NS MPO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약물의 CNS 약물의 거의 80%가 6점 만점에 4점 이상인데 저희는 한 5점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점수였고요. 로고피나 PKA도 CNS 약물로서 적합했고요. BBB를 얼마나 통과하는지 판파 BBB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아시죠? 커피 마시면 카페인 같은 게 이제 BBB 잘 통과하잖아요. 카페인이나 와파린 이런 것들이 잘 통과하는데 6점 1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12로 상당히 BBB 투과율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간이나 혈액에서 쉽게 대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좀, 간에 있는 엔자임들이나 혈액에 있는 엔자임들에서 대사가 되는지 30분 후에 봤을 때 거의 90% 이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했고요. 또한 CYP를 저해하면 이게 드럭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독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CYP 이니비션도 봤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PK도 상당히 우수했고요. BBB 투과율도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독성 실험 꼭 하게 되는데요. 약물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갑자기 사람이 죽기 때문에 심장 독성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세이프티 마진은 한 7,000배 이상으로 안정했고요. 비임상을 위한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유전 독성 그리고 간이로 진행한 이제 생체 독성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이제 약물성하고 뇌 투과율을 가진 약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약물이 이제 저희가 비임상 후보 물질로 선택을 해서 비임상 실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BBB를 잘 통과하니까 사실 가장 큰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에 갔을 때 다른 CNS에 관련된 타겟들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암이나 이런 질환들은 약간 부작용이 있어도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머리가 좀 빠져도 죽는 질병들은 건데 사실 치매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되게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머리가 빠진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면 좀 약으로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87종의 CNS에 있는 타겟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몰라에서 했을 때 보신 것처럼 다른 타겟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게 마오비가 같이 있었어요. 저희 타겟만 딱 선택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우리 몸의 다양한 카이네이즈들에서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약물이 약물성이랑 여러 가지 좋은데 아까 그 2014년도에 발표했던 것처럼 효능은 어떤지 효능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을 10하고 1mpk 처리했을 때 가바가 막 릴리즈가 된다고 했잖아요. 치매 동물 모델에서 그 가바가 과생성되고 가바 릴리즈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지 봤을 때 이 토닉 가바 커런트를 1mpk에서도 와일드 타입처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아까 사실 김상욱 상무님이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치매 마우스 모델에서 이 발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기존 약물인 셀레질리는 일주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2, 4주 없죠. 그런데 저희가 목표했던 게 저희는 장기 투여에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2주, 4주에서 거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장기 투여했을 때 또 이제 인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셀레질린하고 비교해서 다시 모든 시험들을 진행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스테이닝을 통해서 약물이 4주간 처리했을 때 가바의 그 과생성을 억제했는지를 봤을 때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반면에 셀레질린은
3일을 처리했을 때는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4주를 처리했을 때는 가바가 다시 원래의 치매 마우스 모델처럼 가바가 다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약물은 오랫동안 치면 가바가 다시 과생성이 돼서 효과가 사라지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가장 치매 동물 모델 가지고 두 가지 많이 하는 실험 중에 하나인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쥐를 보통 이렇게 여기다 요 두 개 방에요. 여기 놓고 불빛을 이렇게 쬐주면 쥐가 그 불빛을 싫어해요. 그러면 이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갔을 때 밑에서 정기적인 샥을 줍니다. 그럼 이 일반적인 쥐는 이 정기적인 샥을 기억해서 다음날 여기다 놓으면은 요 방으로 오랫동안 안 들어가요. 여기 한 500초 정도 기다리는데 이 치매 걸린 쥐는 그걸 기억을 못하고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을 투여를 하고 얼마나 정상적인 쥐처럼 이걸 기억하는지 봤을 때 와일드 타임만큼 기억을 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4주뿐만이 아니고 2주, 3일 각각에서도 다 효능을 확인했고요. 그에 반면에 기존 약물은 3일에서는 효과가 좋은데 4주 동안 치면 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똑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실험을 하는 행동 실험이에요. 이게 좀 오랫동안 한 40일 정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게 워러메이즈라고 해서 치매 환자는 공간적인 기억 능력이 없어지니까 공간 기억 능력이 향상됐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실험으로서 워러메이즈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워러메이즈는 여기에 이제 우윳빛깔 물에 안 보이는 플랫폼이 있고 쥐를 여기다 놓으면요, 쥐가 옆에 이제 요 커튼에 별표, 십자가 이런 표시를 보고 이제 첫날 여기다 놓으면 물을 싫어하니까 막 돌다가 찾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놓으면 돌다가 찾고 돌다가 찾는데 오랫동안 이걸 학습을 하다 보면 요 공간에 요 표식을 기억을 하고 나중에는 되게 빨리 찾아가요. 기억을 하고. 근데 치매 걸린 쥐는 그래도 계속 늦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였을 때 치매 걸린 쥐보다 빨리 찾아가는, 그래서 공간 기억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렇다면 왜 기존 약물들은 가바가 다시 과생성되고 저희 약물은 가바가 계속 이제 효과적으로 억제되는지를 기전을 검증을 했습니다. 보통 이 가바가 생성되는 이 패스웨이인데요. 이 퓨트레신이 마오-B에 의해서 이렇게 가바가 생성돼서 저희는 이 마오-B 이니비터를 개발을 했는데요. 자연계에는 이 가바가 생성되는 다른 패스웨이가 있어요. 다이아민 옥시데이즈, 저희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인데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퓨트레신을 이제 대사를 시켜서 가바가 과생성되는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휴먼에서는 보통 이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그렇게 발현되어 있지 않아요. 발현 레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마오비가 대부분 이 패스웨이를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기존 약물인 셀레질린을 한 4주간 3주 이상 친 다음에 이 발현 레벨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약물인 셀레질린을 쳤을 때 이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엄청나게 증가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이 아마 이 기존 약물을 계속 먹게 되면 이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과발현되면서 다시 가바를 과생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레질린 4주 친 거하고 저희 약물 4주 친 걸 보면 셀레질린을 4주 치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상당히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희 약물은 이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그냥 보통 레벨로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기존 약물은 다이아민 옥시데이즈를 대체 기전으로 과발현시킴으로써 가바가 다시 과생성돼서 이 인지 기능이 개선 효능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4주간 쳤을 때 다이아민 옥시데이즈의 저해제를 한번 쳐봤어요. 다이아민 옥시데이즈를 저해제를 다시 치니까 다시 가바 커런트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다이아민 옥시데이즈의 과발현에 의해서 가바가 다시 과생성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개로 그림으로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 약물들은 처음에는 마오비를 저해해서 가바의 과생성을 일시적으로는 억제시키는데, 얘를 퍼머넌트하게 저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보상 기전으로서 다이아민 옥시데이즈가 막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다시 가바가 과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반면에 저희 약물은 리버서블하게 마오비를 효과적으로 이제 저해를 하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해 주니까 꾸준히 가바 레벨을 낮은 레벨로 유지하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는 걸 확인했고, 이러한 결과를 작년 3월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비임상 시험은 아까 또 이 박은경 부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보통 설치료하고 덕에서 하는데 이제 치매 치료제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영장류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임상 항목들은 이런 항목들인데 아까 자세히 설명드려서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문제는 없었고요. 고무장애가 멍키 PK에서 상당히 좋은 혈중 농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하나 남은 게 이제 멍키에서의 텔레메트리 시험이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 연구 성과를 2017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뭐 9개국에 등록했다고, 2018년도에 국가개발 우수연구 성과 10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구는 저희 실험실에서 이런 많은 연구자가 같이 했고요. 저희 이 연구는 키스트의 이제 치매 DTC 융합 연구 사업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치매 DTC 융합 연구 단장님께서 뭐 아까 모델링이랑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을 같이 진행해 주셨고요. 이창준 박사님 랩에서 다양한 인비보랑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 해주셨고, 모리스 워러메이즈는 현재 카톨릭 의대에 계시는 조재현 박사님께서 해주셨고, 다양한 뭐 비임상 시험은 KIT 그리고 대구 천복에서 인비트로 ADME 톡스들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5년도 범부처 신약 개발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 2016년도서부터 21년까지 한 치매 DT 융합 연구 사업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